안녕하세요. 자, 다시 개강이죠. 저는 공인중개사 법령을 담당한 한민우입니다. 시험이 지금 2차 과목이 나누었다는 거 들으셨죠? 못 들으셨어요? 그럼 잠깐 소개 좀 하고 가죠. 다 들으셨는데, 지금 2차 과목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세 과목을 쪼갤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엊그제 공고가 나오면서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2차 과목을 1교시, 2교시로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1차 과목은 지금 민법 개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민법 개론 같은 경우는 일단은 100분. 그래서 이제 80문제를 100분 동안 논스톱으로 일단 봅니다. 그 다음 이제 1시간 20분이죠. 정확하게는 1시간 50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9시 반에 시작해서 9시까지 입실이고 9시 반에 시작해서 11시 10분에 끝납니다. 1차 과목이. 그럼 11시 10분에 끝난 다음에 1시간 20분 휴식을 하고 12시 반에 입실이에요. 입실하고 이제 1시서부터 2차 과목을 보는데 지금 2차 과목은 그래서 일단은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부는 4과목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시법, 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차 과목에 대해서 쪼개겠다. 이게 이제 논스톱으로 지금 2시간 40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시간 반이죠. 2시간 반을 받기 때문에 논스톱을 받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되니까 이 두 과목을 묶었어요. 공인사법과 공법을. 공법만 따로 떼놨으면은 50분 만에 이 공법 못 풀어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개법은 한 30분에 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법하고 중개법을 시간 관계상 묶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1교시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과목을 100분 동안 논스톱으로 보겠죠. 그래서 이제 1시간 40분 동안 논스톱으로 보고 공시세법을 일단 50분을 더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간격은 20분 간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30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10분 전에 입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시작을 했고, 시험이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누는 건 좋은데, 늦게 끝난다는 거죠? 4시에 끝나요. 그럼 우리 당보충 해야 되죠? 당보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일단은 뭔가 드시고,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과목이 이렇게 지금 1교시, 2교시로 나누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과목은 저렇게 돼 있다는 거, 저게 우리한테는 조금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늦게 끝난다는 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중간에 또 점심 식사를 하고 시험을 보게 되면 이게 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확정이 됐으니까 일단 이해만 해 두시고요. 그럼 공시세법은 합쳐서 지금 40문제죠? 합쳐서 40문제. 그래갖고 이제 50분 동안 논스톱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공백기를 쉬는 시간을 이제 갖는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공법을 따로 뗄까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그나마. 자, 그러면 이 정도고요. 그럼 이제 오늘 시작이니까 일단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 과목에 대한 소개, 앞으로 방향 이런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은 2차 과목에 속해 있는 실무 과목입니다. 그래서 1차는 이제 이론 과목이고 다음 2차는 이제 실무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목의 정식 명칭이에요. 그래서 정식 명칭이 이건 상당히 길죠, 우리가.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이 정식 명칭이 바로 시험에서 이겁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길기 때문에 우리가 줄여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테마가 법령과 실무로 구성되어 있고 이 공인중개사 법령은 부동산 중개에 관한 사항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무는 그야말로 이제 다른 과목과 연계해서 실무적인 내용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 법령은 두 개의 법률을 토대로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순수한 공인중개사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파트는 일단 이 두 가지를 토대로 있고 이 공인중개사법은 주로 중개에 관한 사항을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은 토지거래과제라든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 요걸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법령과 실무가 합쳐서 우리는 40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럼 이 법령 쪽에서 70%를 내겠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다음에 실무 쪽에서 30%를 출제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부한 거예요. 그럼 법령 쪽에서 70%라면 출제 비중이 지금 현재 28문제, 다음에 실무 쪽은 12문제가 됩니다. 근데 통상 최근 시험에서는 법령에서 약 30개, 실무에서 약 10개 정도를 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 이해두시고. 그럼 우리는 지금 11월 출발 방이죠.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 과정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론 과정을 지냈고, 이제 그 3, 4월 과정으로 돌아왔는데 3, 4월도 역시 이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5, 6월도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3, 4월 과정, 요 과정에서 일단 이 기본서를 띄게 될 겁니다. 기본서를 띄게 되고, 그 다음 이제 5, 6월 과정은 요약집으로 갈 거예요. 수업을. 그래서 이제 핵심 요약 정리해가지고 요약집이 이제 4월 말 정도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요약집으로 이제 5, 6월 과정을 일단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신 분들은 일단 기본서를 이번 수능 때 끝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5, 6월 때 일단은 요약 이론 과정이 이제 진행되는데, 이건 심화 이론 과정이에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7, 8월에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풀이가 진행되죠. 그래서 이제 7, 8월 달에 일단 문제집이 새로 나와요. 그럼 이제 요 문제집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푸는데, 어쨌든 뭐 이론 요약을 한 20분 정도 하고 한 40분 정도는 같이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풀이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9월 달이 됩니다. 그럼 9월 달에 이제 이 동형 모의고사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동형 모의고사는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다. 그래갖고 각 과목 전체 첫 시간에 시험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세 시간 동안 저희가 해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9월 달 이렇게 4주 동안 동형 모의고사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 10월 달에 이제 요 백선으로 갈지 동형으로 계속 연결할지, 일단 요거는 이제 학원 스케줄에 따라 약간 변동될 수 있는데, 그 10월 달에 동형이든 특선, 백선으로 가든, 백선이라는 것은 100문제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2주 동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뭐 10월 달에 추석이 꼈지 않습니까? 지금 10월 달에 추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주에 지금 추석이 껴있기 때문에 아마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에 백선이나 아마 동형, 뭐 80문제 아니면 100문제 요거 가지고 두 주를 더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순수한 문제풀이죠. 그래서 이제 전범위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제 시험을 보고 일단은 이제 해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9, 10월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시험일이 언제예요? 10월 28일 토요일이죠. 그래서 이제 10월 28일 날 시험을 보는데, 마지막 주는 아마 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는 여러분들이 정리할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마지막 주는 수업을 안 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그 전주에 이제 수업이 끝나게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 1년간의 스케줄 이렇게 진행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수능 때는 교재에 있는 내용 되도록 많이 봐야 되죠. 많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간 관계상 이거는 이제 전부 다 볼 수는 없고, 아마 이제 심화 이론 과정이라든가 또는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언급이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못 본 부분들은 그때 더 보기로 하고, 대부분 이제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다 훑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1년간의 스케줄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칠판에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받아 적을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받아 적을 필요는 없다고 그랬고, 요약집이 이제 곧 4월 달이면 나오니까 거기에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여섯 선생님 중에 스피드가 가장 있죠, 지금. 그래서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빠르다는 불만을 제기해도 올해는 제가 완전 무시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분량도 지금 많아졌고요. 이걸 천천히 하면 수업을 4시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4시간 하면요, 중개법 4시간 하잖아요? 그럼 아마 죽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속도를 늦춰서 천천히 하게 되면 4시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모르는 거 그냥 3시간 하고 끝내자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 속도는 그러니까 받아 적는 것보다 들으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미 들으신 분들은 이제 빠른지 별로 못 느끼겠죠? 적응이 됐죠, 이제? 그러니까 처음 들으신 분이 이제 처음 오셔갖고 그런 불만들을 조금 제기하는데, 그건 제가 올해 완전히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이거. 어떤 학원 갖고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수업 속도 빠르다고 그러길래 공부 못하는 것들이 꼭 그딴 소리 하고 다닌다고. 너무했나?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수업은 이렇게 진행되고,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 정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첫 수업이니까요, 그 진도를 공인인증서 제도부터 먼저 나갈까요? 교재 46쪽입니다. 시험제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먼저 보죠. 46쪽. 자, 그럼 우리 자격시험에 대한 부분인데
공인중개사 제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원래 출제는 잘 안 하는데 작년에 고맙게도 두 문제를 출제했어요. 예, 그래서 두 문제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어쨌든 시험에 대한 사항, 우리가 자격시험을 공부하는데 시험 자체에 대한 제도를 물어본다는 게 조금 어폐가 있는데 좋습니다. 그럼 시험 시행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박스에 법제 4조가 실려 있습니다. 법제 4조를 읽어드립니다. 1항이에요.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했고 2항 내려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 문제를 주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럼 3항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험 과목, 시험의 방법 및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의 시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그럼 이제 시험의 주관처가 어디냐? 요게 시험 시행 기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4조 1항에서 뭐라 그러냐면 시험 시행 기관은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원칙이 지금 누구란 얘기예요? 시도지사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 자격증을 시도지사한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민등록지를 경기도에 두고 계시니까 경기도지사가 교부하는 자격증을 받으시게 되고, 그럼 후일 중기업은 경기도에서 하든 서울에서 하든 충청도에서 하든 관계없죠. 근데 여러분에 대한 자격 취소나 정지권 누구한테만 있다? 시도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에만 있죠.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만이 여러분들에 대한 자격 취소나 정지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의 지닌 의미입니다. 그럼 시험이 시도별로 시행되다 보면 수준이 안 맞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 유지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우리 국토부 장관이에요. 국토부 장관은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잖아요. 그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의결을 먼저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의결을.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먼저 거쳐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들이 직접 시험을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위탁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의 위탁 시행처는 일단은 협회가 위탁 시행하는 건 가능하죠. 우리 공인사협회. 그 다음에 공기업이라든가 준정부기관에서 위탁 시행이 가능한데 지금 공기업은 토지공사를 염두에 둔 거라고 했고 준정부기관은 산업인력공단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시험 시행 기관에 대해서 이해를 해두고 원칙이 시도지사입니다. 놓치지 말고요. 자, 그럼 넘어갈까요? 그 기출지문 및 기출지문 응용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올해 지금 이번 3, 4월 과정에서는 이걸 털어내게 되니까 기출지문들 잠깐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OX, X. 원칙이 누구라고요? 시도지사예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원칙이고 예외적 시험 시행기관이 국토부 장관이다. 자, 그럼 내려갑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조문 잠깐 읽으랍니다. 법제 2조 2 1항이에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랬죠.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밑줄 쫙. 그래서 여기서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요. 중개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항으로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다음에 3항 내려갑니다.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의 경우에는 1호가 뭐예요?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이죠. 이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란다. 이들은 이에 따라야 한다 그랬죠. 그럼 이 얘기예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시도지사는 이거 팔로우 해주라는 얘기죠, 이거.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내려갑니다. 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등장했는데 일단 정책심의는 시험의 전반적인 사항을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정책심의는 국토교통부에 둔대요, 둘 수 있대요? 이거 우리 조심하자고요. 일단 둘 수 있답니다. 둔다가 아니에요. 둔다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요, 원래는 이게 시험위원회였거든요. 시험위원회. 그래갖고 이제 시험위원회를 국토부에 둔다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 그래갖고 정부 예산을 줄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위원회 제도를 전부 다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이거 복지부동한 거죠.
둔다로 돼 있던 것을 둘 수 있다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냥.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둔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이해해 두시고. 그럼 일단 구성은 위원회니까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될 거예요. 위원장과 위원으로. 이때 이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를 주의하는데 위원장은 일단은 국토부 제1차관이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는 차관이 2명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제1차관이 당연적으로 위원장을 하게 돼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하게 되고요. 위원회 위촉 임명을 누가 하냐면 위원회 위촉 임명을 국토부 장관이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정 자격이 있는 자들 중에서 위원회 위촉을 일단 국토부 장관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위원 수를 기억을 해두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해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회 수는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일단. 그래서 요거 숫자를 요 둘이 더하면 18이죠. 그래서 18로 기억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협회 쪽에서 공제사업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 수는 19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나오니까 18로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하여 이렇게 이제 구성합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죠. 넘어가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심의하는 사항은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중개업 육성이라든가 중개 보수의 변경,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사항을 여기서 결정하고요. 이때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 결정하게 되면 시도사는 이에 따라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위원회 임기가 나와 있죠. 위원회 임기는 몇 년으로 돼 있어요? 2년이다. 그래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자정기간으로 일단 간다는 점. 그 다음에 이게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란 말 나와 있죠. 이거 참고만 해두는데 이 제척이라는 건 뭐냐면요. 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만약에 안건의 관련자예요. 그래서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가 친족 관계에 있었다. 그러면 이 안건에서 벗어나야 되죠. 심의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하여 뭐 자문을 한 적이 있다든가 대리한 적이 있다든가 조사한 적이 있다든가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다. 그러면 이때도 이 안건 심의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위원이 안건의 관련자이면 이 안건 심의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제척사유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돼 있는데 자기가 나는 제척사유에 해당돼 있다고 스스로 이거 안건 심의에 참여 안 할 수 있죠. 이것을 회피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원이 직접 본인이 이 안건 참여 안 하는 것을 회피라고 그러고 그 안건의 당사자는요. 그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됐으니까 저 위원은 안건 심의에서 빼주세요. 이러잖아요. 이것을 기피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피 들어봤는데 뉴스에서 지금 헌법재판소 주심재판관이 강일원 재판관 아닙니까? 이 양반에 대해서 대통령 측 변호인 쪽에서 저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빼주세요. 기피 신청했죠. 바로 기각해버렸는데 바로 각하해버렸죠 그냥. 이거 그래갖고 이게 이제 기피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가 저 위원 빼주세요 하는 게 뭐라고요? 기피. 그 다음에 위원 본인이 스스로 그 안건심에 참여를 안 해버립니다. 이것을 회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참고해 두시고 법률용어. 그냥 기피냐 회피냐 비슷해요. 어쨌든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이 됐는데 이거 회피를 안 했다. 그러면 우리 국토부 장관은요. 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어요. 그 위원을. 그래서 이제 자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일단 이해만 해 두시고 자, 이제 위원장의 직무로 내려가는데 그러면 이 위원장은 있잖아요. 일단 이 회의를 대표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일단 위원장이 그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럼 지금 부위원장 제도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국토부 1차관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위원 중에서 지명을 해요. 지명한 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한 대행을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일단 하게 된다는 점 이해만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인데 심의위원회 운영은 당연히 제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겠죠. 그 다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겠죠. 일반적으로 회의는 제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로 3번에 있는 내용 49쪽 맨 밑에 이거 회의 소집 통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습니까? 그럼 통지해 주라고 했죠. 며칠 전까지 하라고 돼 있어요? 7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숫자가 몇이라고요? 7일. 그럼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7일 이거 전에 일단은 회의 소집 통지를 하게 되고요. 다만 긴급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날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7일 전까지 해주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일단 이제 위원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 위촉을 누가 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한다고 그랬죠? 그럼 회피하지 않은 위원도 국토부 장관이 해촉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을 해주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고 돼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이 정한다고 돼 있죠?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출석위원회에 대해서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이게. 그래서 지금 요 정책심의위원회가 작년에 출제가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개정을 해놓고 출제를 안 했거든요. 그래갖고 작년에 일단 대비하고 있자라고 했는데 그 밑에 기출문제 실려있죠, 지금.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시험제도에서 작년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럼 잠깐 풀어보죠, 이제. 작년 기출문제예요. 공인인증사 법령상 공인인증사 정책심의위원회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맞아요? 네. 2번 질문 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명 포함이죠.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우선한다. 맞죠? 우린 기본적으로 이런 숫자들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자, 아니 지금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 결정하고 중개보수의 변경이라든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 보증 설정 금액이죠, 이거. 이걸 상향 조정한다. 그 다음에 중개업 육성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 심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사항 중에 지금 팔로우 해주는 게 뭐라고요?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어설프게 하신 분은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보이는 거지. 뭔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중개법은요, 정확하게 해버려야 된다. 문제를 상당히 지역적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둔다, 둘 수 있다 이런 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충 하시는 분들은 이걸 대충 해버리는 거예요. 둔단지 정책심의에 있다는 건 알아요. 분명히. 7명, 11명도 기억을 해요, 다. 하는데 이게 둔다냐, 둘 수 있다냐. 이런 걸 확실히 구분해갖고 확실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고득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과목은 시험에서 몇 점 맞아야 된다고요? 80점 이상 득점해야 된다고 그랬죠? 60점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탈락입니다. 반드시 탈락이에요. 1%의 가능성도 없어요. 우리 과목 60점 맞아버리면. 이거는. 그래서 60점과 80점의 차이. 나중에 제가 문제풀이 할 때 상당히 이 말씀 많이 들 건데 60점과 80점의 차이는 간발의 차예요. 간발의 차입니다. 80점 맞으신 분은 확실히 이걸 둘 수 있다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60점 맞으신 분은 대충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지금 팔로우 해주는 걸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팔로우하라고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중개보수 변경이라고 나왔죠? 틀렸죠? 뭔 말인지 이해되셔요? 예, 그래서 일단 3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정확하게 안 하신 분은 엄청 어려웠죠, 이게. 다음 4번 질문이에요.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5번 질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3번 질문의 정답을 못 보신 분은 이 문제가 엄청 어려워진 거죠. 이게. 그래서 중개법 이렇게 시험 보고 나셔갖고 어렵다 느끼신 분들은 남들은 다 쉽다 그러는데 어렵다 느끼신 분은 공부를 확실히 안 한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출제가 예상됐던 부분이나 확실히 해놨어야 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이제 응시결격으로 들어가죠. 자, 이제 응시결격인데 지금 응시결격이란 말은 시험을 누가 못 보느냐 이 문제죠. 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시험을 못 보는 자는 몇 명입니까? 2명. 맞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당했습니다. 얘는 몇 년 시험 못 봐요? 3년간 응시를 못 합니다. 다음에 시험 보면서 대리시험 봤다가 또는 컨닝하다 걸렸습니다. 시험 부정이자요. 얘는 몇 년 응시 못 한다? 5년.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격 취소가 3년 경과되지 않은 자와 시험 부정인으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만 시험을 본다. 그럼 두 사람을 제약을 다 볼 수 있으니 외국인 응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점. 미성년자 응시할 수 있죠? 전과 사실이 있습니다. 응시할 수 있나요?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 2명만 제외하고는 능력이 다면 다 봐라 이 얘기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는 내용인데 처음 들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나오니까 걱정 마시는데
미성년자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죠. 하지만 야는 즉시 중개업 종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년돼야 되죠. 전과 사실이 있습니다. 즉 교도소에 나오자마자 자격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오자마자 자격은 취득할 수 있죠. 그러나 야는 3년 지나기 전에 중개업 종사할 수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근데 그 점 일단 이해해 두시고, 여기서 이제 그 우리 일순환 했던 분들 복습 잠깐 하고 가야 되죠. 자격 취소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예요. 야는 3년간 시험을 못 봅니다. 그럼 만약에 경기도의사에게 자격을 취소당했어요. 그럼 이자가 제주도 가서 시험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동네방네 소문 다 내야 되네요. 그러면 자격을 취소한 시도의사는 그 사실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다른 시도에 통보도 해줘야 되죠. 이거 며칠 내 하라고 그랬어요. 5일. 기억하고 있습니까? 5일. 잘 물어보기 때문에 기억 꼭 해주세요. 그럼 자격정지 처분 시에는 국토부 장관에 5일 내 보고할 일이 없어요. 처음 들은 힘은 뒤에 나옵니다. 다른 데서 시험 볼 일이 없죠. 자격정지 처분 시에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5일 내 국토부 장관에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하는 건 자격 취소 시에만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서 시험을 못 보게 하려고. 이게 5일 내 소문을 내는 거다. 정지 시에는, 자격정지 시에는 보고하고 통보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5일이 우리 공인인증사법상 유일한 5일이 이거거든요. 유일한 5일이 이건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있죠. 여기서 5일이 한 번 더 나오는데, 토지거래 허가제. 그래도 기억 안 나요? 잠깐 기억을 살리고 가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국토부 장관의 시도의사가 했어요. 그럼 이거 공고하게 돼 있죠. 그러면 효력 발생해야 되죠. 며칠 뒤에? 5일 뒤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딱 하면요, 그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그게 5일입니다. 일단 참고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시험 부정이자예요. 그럼 경기도에서 역시 부정이로 적발이 됐습니다. 야가 제주도 가서 시험 보면 안 되죠. 역시 동네방네 소문 다 내야 되죠. 그래서 시험 시행 기관장은 이건 지체 없이 다른 시험 시행관에게 모두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고, 야 시험은 무효 처리해야 되죠. 부정이자의 시험은 무효 처리합니다. 일단 그래서 그 정도 여기까지 이해를 해둡니다. 자, 그럼 이제 응시 결격에 대한 부분을 다 봤고, 역시 OX가 나와 있네요. 거기 보겠습니다. 51쪽의 OX. 기출지문 및 기출지문 응용. 시험 부정이자는 5년 동안 공작 시험을 응시할 수 없고, 맞아요? 중기업의 고용인으로 종사할 수도 없다. 아주 어려운 주문인데, 우리 일순환 하신 분, 시험 부정이자 중개보조원 근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지문 OX, X. 5년 동안 응시할 수는 없죠. 근데 이 기간 동안 5년 동안 이 중개보조원 근무는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므로 X예요. 근데요, 자격 취소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입니다. 야는 3년간 시험을 못 보죠. 야 3년간 시험 못 보잖아요. 이 3년 동안 또 중개보조원 근무 돼야 안 돼요? 너무 어렵나? 보조원으로 근무할 수도 없어요. 야는 결격이에요, 지금. 맞죠? 근데 시험 부정이자는 고용인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X였습니다. 자, 이제 시험 시기로 내려갑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해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책 시민의 의결을 거쳐 당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럼 지금 우리 1회 시험 기억나세요? 자격시험 1회 시험이 언제 있었다고 그랬어요? 1985년도. 제가 이때 1학년이었다고 그랬죠? 이 말은 기억나죠? 근데 85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때 85년도 1회가 있었고요. 우리가 지금 몇 회 대비라고요? 28회. 28회인데 2017년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거 단순 계산해도 32년 아닙니까? 맞죠? 그럼 시험이 지금 32회가 아니고 28회예요. 그럼 2년에 한 번 치른 적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7, 8, 9회죠. 95, 97, 99가 2년에 한 번 치렀어요. 이때는 상대평가였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로 돼 있고, 시험을 1년에 2번 치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했어요. 15회 추가 시험과 16회 시험이 2005년도에 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게 돼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정책 시민의 의결을 거쳐서 당연연도 시험을 치르지 않을 수 있고, 시험의 방법은요,
1차와 2차로 돼 있는데 1, 2차를 동시 시행함이 원칙이에요? 구분 시행이 원칙이에요? 동시 시행. 구분 시행이 원칙이에요. 1, 2차 구분 시행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알고 있어야 되죠? 1, 2차를 동시 계속 1에서부터 시행해 왔는데 구분 시행이 원칙입니다. 그럼 1, 2차를 구분 시행할 때는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해요. 다만 시험을 1, 2차를 지금 같은 날에 동시에 시행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2차 시험은 1차 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차 시험도 지금 현재 오지 선택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 동시 시행할 때. 그러면 이때 시험을 동시 시행했다. 그럼 1차 과목에 있어갖고 내가 과락 없애야 되죠. 과락 없이 평균 50점을 득점했어요. 근데 2차 과목에 있어서 이제 과락 없이 평균 70점 득점했거든요. 동시 시행할 때. 이거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불합격이죠. 그래서 이제 동시 시행할 때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 2차 시험은 무효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불합격이고, 그럼 2차의 남점수 1차에 빌려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일단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의 일부 면제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1차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그럼 1차를 한번 면제해 주죠. 이게 다음 연도 시험이에요? 다음 회 시험이에요? 다음 회라는 거 확실히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 회라는 말에 동그라미 딱 써놓고 연도 시험이 아니다. 왜? 1년에 시험을 2번 치를 수도 있으니까 다음 회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그 15회 추가 때 1차 합격하신 분들이 불리했죠. 15회 추가 시험이 2000년도 5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해 10월 달에 16회 있었어요, 바로. 약 5개월 만에 이제 시험을 다시 본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다음 회라고 못을 박은 거다. 그럼 27회 때 만약에 1차를 합격했어요. 그럼 28회 시험에서 1차를 면제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이 28회 때 응시를 안 해버렸어요. 그럼 29회 때 면제해 주나요? 본인의 응시 여부와는 관계가 없어요. 이때는 무조건 다음에 시행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이제 8월 중순쯤에 이제 원서 접수할 텐데 이때 이제 접수하면서 1차 합격자들은 바로 떠버려요, 전산상으로. 1차 합격서입니다. 접수 들어가면. 그래갖고 이제 1차를 접수 딱 들어가면 1차 합격서입니다. 딱 떠버리고 2차를 접수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내가 다시 1차를 보겠다. 나는 1차를 합격하긴 했는데 이거 딱 60점 만에서 합격했어. 그래갖고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그래갖고 1차를 다시 한번 보겠다. 이런 미친 척하고 접수해버리면요, 그거 2차 시험 면제하는 거 이거 1차 시험 면제하는 거 이거 없어집니다. 그래갖고 그 시험에서 1차를 불합격해버리면 2차 평균 70점 넘겼다, 60점 넘겼다 하더라도 탈락이에요. 뭔 말인지 아셔요? 예, 그래서 어쨌든 참고해 두시고, 누구는 뭐 요즘 시험이 지금 시험을 2번 합격하는 게 되느냐, 그걸 물어보신 분이 계시던데, 시험 2번 합격하는 거 된다고 안 된다고? 그렇죠. 이걸 한번 뜯어봐야 되는데. 지금 2번 안 돼요. 전에는 2번 합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 중개법 교수는 아주 자랑스럽게 말해요. 그 자기 경력란에다가 몇 회 합격 이렇게 이제 해놨던데,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한 번도 못 해가지고 지금 현재 5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어? 이게. 그래갖고 어쨌든 그런 중개법생이 한 명 있던데, 어쨌든 지금은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전산 처리하기 때문에 떠버려다. 합격생입니다. 떠버립니다. 접수 자체가 안 돼요.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시험의 일부 문제를 봤고요. 그럼 넘어갑니다. 시험 과목에 대한 부분은 잘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고, 출제위원회 임명위촉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검토하고 선정하고 채점을 담당할 자, 이자가 출제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위원의 개념을 단순히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검토를 하고 선정을 하고 채점을 담당할 자, 이자가 출제위원이에요. 왜 출제위원의 개념이 이렇게 돼 있냐면, 현재 문제 출제 방식이 문제은행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법 교수가 여러 명이 위축이 되죠.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서 출제를 하고 다른 출제인이 또 들어가갖고 문제를 선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험의 신뢰도 때문에 낸 사람, 선별하는 사람이 틀리다는 얘기죠, 일단.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난이도 조정이라든가 잘못된 문제를 골라내기 위해서 모의 테스트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의 테스트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27회 합격생들, 그러니까 27회 전년도 이제 시험 합격생들 중에 이제 일부 성적 우수자들을 차출합니다.
차출해가지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조용히 차출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산 모 호텔로 이동해갖고 거기서 합숙을 시키면서 일단은 그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조정이라든가 잘못된 문제 다 수정하는 거예요. 8박 9일 합숙이에요. 8박 9일. 그러니까 이제 어린 자녀가 있는 분은 참가하기 힘들 테고, 그래갖고 이제 시험 보는 날 나옵니다. 그분들은. 그래갖고 이제 일단은 그렇게 테스트하기 때문에 요즘은 큰 오류가 없어요. 출제위원들은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테스트자들은 일단은 뭐 8박 9일 동안 합숙이니까 그 9일 전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출제자들은 아마 그 전에 미리 문제는 나와 있고요. 그래갖고 이제 선별위원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 선별위원이 아마 한 2주 전 정도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갖고 먼저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선별해 놓고 기다리죠. 그래갖고 이제 모의 테스트를 이제 오면은 거기서 이제 시험지를 주고 테스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잘못된 문제 수정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오류가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내년도에 테스트에 참여 이제 하시게 됐다. 이제 호출을 받았다. 그럼 이거 산업인력공단 문자 찍으면서 이거 문자 왔다는 것 자체도 비밀로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들어갑니다 하고 와서, 그리고 특히 중개법 매우 어렵다라고 해야 됩니다. 가서. 뭔 말인지 아시죠? 이제 합격했다고. 너무 쉽다고 그래버리려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 출제위원회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되시고, 그럼 이 출제위원이 말이에요. 시험 문제 유출 등으로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했어요. 그럼 신뢰도 저하 출제위원은 위촉 금지해줘야 되죠. 그래서 신뢰도를 저하시킨 출제위원은 위촉을 금지하는데 국토부 장관 시도에서는 이자에 대해서 5년간 위촉을 금지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자도 명단을 다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시행기관장은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 및 소속 기관장, 대학장 총장에게 모두 다 통보해버립니다. 명단을. 그럼 이자는 5년간 위촉을 금지하게 돼 있어요. 5년이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저는 출제위원 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저는 없다고 그랬죠. 제가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리해지죠. 맞죠? 네. 제 스타일을 아실 테니까 일단.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참고하시고 시험의 실시. 그럼 시험 시행 공고가 나오고 있는데 시험 시행 공고는 지금 계략상 공고를 해갖고 이걸 예정 공고 매년 2월 28일까지 하게 돼 있고, 그래서 2월 28일 날 공고가 나왔던 거예요. 나왔던 거고. 그다음 이제 세부상 공고를 다시 한번 하는데 이걸 확정 공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확정 공고는 언제 나올 거냐면 7월 26일 날 나올 거예요. 그래서 7월 26일 날 이거 이제 확정 공고하는데 이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전부 다 공고합니다. 그래서 이때 응시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공고를 해주는데, 이때 이 응시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이 응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할 점이, 응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를 납부하게 돼 있어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 응시 수수료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그럼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공법 시간에 혹시 들어봤나요? 교육자치단체를 빼고 두 가지가 있죠. 광역자치단체를 뭐라 하는 거예요? 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시도가 바로 광역지방자치단체예요. 그 다음에 시군구 있죠. 이것을 기초자치단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응시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를 납부한다 그랬죠. 그럼 지자체의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시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으니까 이게 시도조례냐 시군구조례냐 문제가 있죠. 지금 근데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장이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그럼 이거 이 지자체라 하면 어딜 얘기하겠어요? 시도조례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지금처럼 시험을 위탁 시행한다.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를 내는 거예요. 그럼 작년 27회 때까지는 얼마였다고요? 1, 2차 동시응생이 28,000원. 28,000원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2차 시험을 지금 1교시, 2교시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시험지도 더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독관, 수당도 더 줘야 되죠. 그러니까 아마 올리면 한 2,000원 정도 올리지 않겠어요? 올해는 한 3만 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예,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래서 응시수료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를 납부해야 한다. 이 점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요 응시수료에 대해서는 반환 규정이 있다라고 그랬죠, 이거. 반환 규정이. 그러니까 응시수료 반환 규정은 일단 여러분들이 8월 중순 휴가 갔다 와서 이제 10일간 인터넷 접수만 허용하는데 10일간 접수기간이 정해져요. 그럼 만약에 응시원서 접수했다가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했다가 접수를 접수기간 내에 취소하는 거예요. 내가 10월 28일 날 일이 생겨서 시험을 못 보겠다. 그러면 이때는 접수기간 내에 접수 취소해버리면 이때는 전액을 반환해요. 그 다음에 접수기간 마감됐잖아요. 그 다음 날서부터 일주일.
7일 내에 접수를 취소하면은 이때는 60%는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다음 날서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이거든요.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만약에 접수를 취소했다. 그럼 이때는 50%는 돌려줍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일이 지금 현재 그저 10월 28일이었어요. 그럼 시험일 10일 전이라면은 10월 18일이죠. 10월 18일 밤 12시까지 접수를 취소하면은 50%는 돌려받아요. 그럼 시험장에 안 가면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만 원 내라겠는데 클릭을 한 번 더 해갖고 6만 원을 내버렸다. 과원화했죠? 과원화한 부분은 다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시험 시행 기간의 귀책으로 인해 내가 응시 못 해버렸다. 그러면 이때는 전액을 반환하죠. 물론 이때는 뭐 장소 공고 같은 거 잘못해갖고 내가 응시 장소를 딴 데로 가버려가지고 시험을 못 보겠다. 그러면 산업인력공단 죽었다고 해야 되죠. 그죠? 내 1년 돌려도 이거 손해배상까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환에 대한 규정인데 만약에 반환 내용의 출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수험표를 보세요. 수험표에 써 있어요. 이거. 그래갖고 22회 때인가 23회 때 이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수험표를 보라. 근데도 틀리고 오시는 분이 있다니까 이거. 근데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긴장하시는지 아시겠죠? 시험장에서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풀고 오는 거죠. 그냥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반환 규정이 있다는 거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합격자 결정에 대한 부분은 잘 아셔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 지금 현재 절대평가죠. 그러면 이제 과락을 따지고 있는데 한 과목이라도 만약에 40점 미만 과목이 나왔다. 무조건 탈락이죠. 무조건 탈락이고 과락 없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 특이한 결정 방식. 이제 책을 털어내니까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 상대평가란 했던 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만약에 2만 명만 뽑겠다. 이렇게 이제 공고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선발 예정 인원 공고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상대평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선발 예정 인원 공고가 나왔다. 그럼 이제 상대평가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이때는 이제 합격자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1차 과목이에요. 1차 과목은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을 하고요.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을 해야지만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럼 상대평가 하더라도 1차 과목은 언제나 절대평가라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1차는 소양 과목이기 때문에 언제나 절대평가예요. 무조건 6점 넘겨야 됩니다. 상대평가 하더라도 2차 과목에 있어서만 상대평가라는 거예요. 2차 과목만. 그래서 2차 과목 이제 이렇게 선발 예정 공고 나오면 어떻게 뽑냐면 이때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 상대평가할 때는 내가 2차 과목에 있어서 평균 6점 이상을 득점하고도 불합격하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선발 예정 인원 공고가 나왔을 때 상대평가 방식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16회 때 했던 방식이거든요. 유일하게 16회 때 했던 방식인데 16회 때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적이 있었어요. 최소 선발 비율. 이걸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응시자 대비 15%는 합격을 시키겠다. 응시자 대비 이렇게 이제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합격자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1차는 당연히 매 과목 40점 이상, 6점 이상 득점해줘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고 2차 과목에 있어서 이제 최소 선발 비율이 나오면 어떻게 합격자 결정하냐면 일단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을 하고요. 평균 6점 이상을 득점을 한 거예요. 이분은 무조건 합격이죠. 맞잖아요. 최소 선발 비율 공고가 나왔을 때 이분은 무조건 합격이에요. 무조건 합격이고.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최소 선발 비율에 미달됐잖아요. 미달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달되면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소 선발 비율에 달할 때까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럼 이거 최소 선발 비율 공고가 나오게 되면 2차 과목에 있어서 절대적 상대평가네 이거? 맞죠? 그럼 만약에 최소 선발 비율 공고가 나왔습니다. 내가 2차 과목에서 평균 60점을 못 맞고도 합격을 한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물론 15%를 넘겼습니다. 지금 통상 지금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몇 프로 정도 나온다 그랬어요? 20% 정도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20%에서 22% 정도를 맞춰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응시자 대비라는 것은 2차 시험장에 들어간 인원 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시원서 내신 분들 말고. 응시원서 내신 분들 중에 통상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인원은 한 65%밖에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100명이 냈다면 65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65에서 70% 정도. 이 정도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요 정도 합격률을 보여왔는데 지금 그 26회 때 있잖아요. 26회서부터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25회서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25회 때 응시자 대비 19%밖에 합격 못했어요. 우수습으로 합격했죠, 이거. 8,900명밖에 합격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26회 시험 때 이때 25%가 합격됐어요. 25%. 그래가지고 지금 작년 시험 있죠? 27회. 밖에 붙어있죠, 이거. 붙어있는데 현황이 27회 때는 이거 몇 프로 합격했대요? 30%. 그러면 28회 때는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꼭지점 같죠? 일로 떨어져 버리면 어떡하나? 그죠? 그럼 2차생들 우수습으로 합격한다는 얘기죠? 일단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합격을 시켜왔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 털고 가는 겁니다. 이거. 자 그럼 자격증 교부로 넘어가는데 합격자 공고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11월 30일 날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합격자 공고가 이제 11월 30일 날 나오게 되면 이때로부터 자격증 교부해야 되죠. 자격증은 몇 달 내에 주게 돼 있다? 1개월. 1개월 기억해야 되죠. 1개월에 자격증을 교부한다. 여러분들은 경기도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경기도가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아마 11월 30일 날 발표가 되면 12월 초쯤 되면은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시군 구청 있죠. 여기 가서 찾아가시면 될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택시청 가서 찾아가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우편 배송 됩니다. 우편 배송 시청하면 우편 배송 돼요. 이거. 그래서 일단 그 정도 한 달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자격증 교부 한 달 내에 한다. 그럼 이제 자격증 교부할 때는요. 자격증 교부대장에 이걸 기재하고 일단 자격증을 나가는데 이 자격증 교부대장은요. 특별한 불가능한 사유가 없다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온라인화 시키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전부 다 온라인화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응시를 다시 하겠다. 그러면 합격자입니다. 딱 떠버립니다. 그냥 이거.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점 이해두시고. 그럼 자격증을 분실했어요. 그럼 재교부 신청할 수 있겠죠? 이때 재교부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내는 거 맞을까요? 수수료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교부 신청은 여러분들은 경기도청 가셔야 돼요. 수원에 갔다 오셔야 됩니다. 재교부 신청은. 그래서 일단 그 정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양도, 대여 등의 금지가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처벌을 위주로 기억합니다. 자격에 대한 권리를 넘긴다. 양도. 빌려주는 게 대여겠죠? 양도, 대여는 당연히 금지겠죠? 뭐. 당연히 금지고. 이 대여와 동일시되는 얘기가 더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말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해줍니다. 이거 대여와 똑같죠? 그러니까 A 공인중개사가 B라는 자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A가 B한테 자격증 빌려주는 거와 똑같아요. 그럼 여기에 걸렸을 때 처벌을 기억하는데 이렇게 걸리게 되면 이거 자격 취소하는 거 맞죠? 그래서 자격을 취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형사처벌도 있죠? 형사처벌도 기억해야 돼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입니다. 1-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양수 대여를 받은 자,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한 자도 처벌해야 되겠죠? 그 자도 1-1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형법상 대항범이라고 그래요. 대여한 자가 있으면 대여받은 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같이 처벌한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사칭금지가 나오고 있죠? 공인사칭금지. 사칭금지가 나오고 있는데 공무원 사칭하면 안 되듯이 우리도 자격사칭금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인사가 아닌 자가 이 유사 명칭 사용했다. 그럼 이것을 자격사칭이라고 부릅니다. 자격사칭이라고 부르고 그럼 이때 이 자격을 사칭한 자에 대해서는 일단 처벌이 어떻게 되느냐 1-1이죠. 이 점 기억해 두시고 이게 그래서 1-1이고 우리 나중에 명칭사칭도 공부하거든요. 개업공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 유사명칭 사용했다. 그럼 이때는 1-1로 처벌해요. 자격을 사칭하든 명칭을 사칭하든 모두 1-1이다. 이렇게 처벌하는데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자는 중개업에 종사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요. 공인사 명칭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자격증을 땄다. 그럼 이때는 그 회사 명함에 내가 공인중개사 명함을 넣을 수 있어요. 중개업 종사하지 않더라도. 근데 거꾸로 그러면 이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에 종사 안 하더라도 공사란 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씁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명함, 출판물 어느 곳에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요게 그 지금 명함이거든요. 요게 명함인데 이 중개사무소의 상호가 부동산 뉴스였죠. 근데 이분이 무자격자거든요. 근데 명함을 파악고 다니기를 이렇게 파악고 다닌 거예요. 이 명함 받았을 때 이거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사칭이에요. 사칭입니다. 그래서 무자격자가 중개사무소의 대표자임을 나타내는 명함을 사용했다. 그러면 이건 사칭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게 사칭으로 안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요. 이렇게 쓰면 돼요. 중개보조원 대표 이렇게 하면은 이건 사칭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뉴스 대표 사건 일단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다 봤습니다. 다 봤고 그럼 판례를 다뤄야 되는데 이 판례는 지금 5, 6월 달에 다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제는 풀어보고 갑니다. 57페이지 작년 기출문제예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음 판례에 따른다. 1번이에요.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시험 합격자에 대한 사항을 공사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OX. 바로 정답이죠, 이거. 아이고 반가웠죠. 시험장에서 1번의 정답 똑 떨어지면요.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 기본이에요, 기본. 자, 2번 내려갑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취소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맞아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는 시험을 볼 수 있다 없다의 문제죠. 그럼 이 안은 시험 못 봅니다. 중개보조원 근무도 안 돼요. 다음 3번 내려갑니다. 공사자격증에 재교부를 신청한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맞죠? 다음 4번님은 공사자격증의 대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사로 행세하면서 공사의 업무를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거 판례의 태도인데 그 옆에 판례에 실려 있는데 이거는 그 다음 순환 때 다루겠습니다. 맞았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라 행세하면서 자격증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이거를 알고서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여다. 대여는 유무상을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겠죠? 예, 다음 5번 내려갑니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맞죠?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확건했으면 엄청 또 어려운 질문이 되는데 자격 취소는 해야 한다만 있어요. 해야 한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 1번이었어요. 풀만하신가요? 방금 들었으니까 풀만하죠?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제 총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조금 쉬었다 하죠.